대법원 2003 헌마 814 헌법재판소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한 이라크 파병 사건입니다. 이라크 파병 사건이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성이 되는지 이 내용이 국방 및 외교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판단 주체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두 가지 결정이었는데요. 국회의 결정과 대통령의 결정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헌법 제5조, 10조, 60조, 73조, 74조가 있고요. 원고 측은 이러한 이라크 파병 주장이 이라크 파병 결정이 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국제평화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피고 측에서는 이러한 결정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 대상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함께 설사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또한 이러한 결정이 위헌 판결이 되더라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이 국제적으로 이미 약속한 사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과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개의 쟁점, 국회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성, 대통령 파병 결정의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국방 및 외교 사건의 사법심사 대상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크 파병 사건에 관한 쟁점을 총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과 같이 그 성격상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국회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라크의 국군 일반 사병을 파병하기로 한 이러한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병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 이 행위의 이 결정의 법적 성격과 함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국군 파병 발정은 파병 군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죠. 그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가의 관계, 국가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 관계 등의 재반 사항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라는 것이 이 행위, 이 결정의 법적 성격이다 라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러한 권한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로 하여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통치 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결정은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가진 결정은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이 국군 일반 사병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자, 이 사건 파병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이른바 이라크 전쟁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침략 전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의기관인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몫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질상 국회나 대통령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인지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 성격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병 결정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 파병 결정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 국내외 정치 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 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은요. 이에 대해서는 서로 사법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수단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한 법적 성격 부분은 쟁점 1과 쟁점 2에서 다른 내용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심사에 있어서 적어도 이러한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라는 점을 전제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결정이 사법부의 심사로부터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인 수단인 선거를 통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판례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국회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성, 대통령의 파병 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그리고 국방 및 외교 사건의 사법심사 대상성입니다. 외국의 파병 결정은
은 대통령의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국익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이를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국회가 결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 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의적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심판을 선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심판 청구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개 의견으로는 청구인이 파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군 복무 중이거나 군 입대 예정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구인은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며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어서 각하 의견을 제출한 별개 의견은 있었습니다. 네,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치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서 판례와 학설로 정리되어 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국참사원에서 판례들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버리 vs 메디슨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학설은 엄격하게 우리 헌법과 행정소송법을 이해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에서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서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서 법원은 언제나 심사할 권한이 있다. 어떤 사건이라도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긍정설은 내재적 한계설과 사법부 자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재적 한계설은 권력 분립 원리를 엄격하게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내재적 한계설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입법, 행정, 사법으로 그 권한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법부가 당연히 국회나 행정부를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대등한 세 개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본질적인 권한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사법부의 내재적 한계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 자제설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자제설은 부정설과 논리는 유사합니다. 통치행위도 당연히 헌법과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만 법 이론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이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해서 결정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를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자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도 정치적 재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의는 재량행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에
27조의 규정을 생각했을 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정설과 긍정설 중에서도 내재적 한계설과 사법부 자제설 이 정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들이 있었는데요.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1979년 계엄선포 행위, 2004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고요. 통치행위를 부인한 대표적인 사건은 서운취소 사건,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판례로 1996년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그리고 2000년 사면 사건, 2004년 이라크 파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가 바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입니다. 1996년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통치행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법부가 그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적 성격은 통치행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법적 성격 부분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법원은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라는 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행위성이 부정이 된다면 당연히 재판받을 권리에 근거하여서 사법심사 대상성이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 통치행위성이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이 인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성이 인정되면 사법심사 자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원칙적인 표현은 맞지만 언제나 그렇다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